예, 저는 그 사장 그 벨 부등식 전체를 이번에 발표하게 됐는데요.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이제는 다른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가장 제가 그 물리학도일 때 정말 그 물리에 이끌리게 만든 아주 재미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재미는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발표 자료를 막 한 몇 분 전까지도 9시 반 되기 몇 분 전까지도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오밀조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최대한 그 보충 설명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벨의 정리라고도 하고, 벨의 노고 티오렘, 그러니까 금지 정리이기도 합니다. 노고 티오렘이라는 거는 그 티오렘을 기술하는 명제가 금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부정문인 쪽으로 그 기술이 될 때를 말하죠. 이거는 이제 벨의 부등식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실험적인 예측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이라서 먼저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벨의 정리 같은 게 가장 그 중립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벨이고 칠판에 지금 적혀 있는 게 벨 부등식이에요. 아마도 벨은 그 존 스튜어트 벨은 선에서 그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이 일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 연구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예비사항으로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존 스튜어트 벨이고 2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9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오래된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세대 이후의 분인데 그 벨의 정리가 역시나 제일 유명한 업적이고 그 입자물리도 연구하셨지만 그 이제 그 벨 부등식이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가장 유명해졌고 뭐 양자 정보나 양자 컴퓨팅의 영역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Important Theorem in Quantum Physics 그리고 Hidden Variable Theory에 대해서 뭐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아, 태어난 곳은 북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어나기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대학교도 그 위치에서 나왔어요. 벨파스트 퀸즈 유니버시티에서 나왔는데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벨파스트의 퀸즈 유니버시티에 이런 딱지가 하나 걸려 있나 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physicist and philosopher라고 돼 있죠. 벨을 소개하면서 그만큼 지금 이 밸브 등식이 갖는 그 함의가 단지 물리뿐만이 아니라 그 물리 철학,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형이상학까지도 건드리고 있는 분야이고 실제로 제 그 벨의 가장 유명한 저작인 Speakable and Unspeakable in Quantum Mechanics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세상의 존재자가 무엇인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이 벨파스트에는 벨이 워낙 유명한 물리학자다 보니까 그 북아일랜드에 이런 데가 있대요. 벨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기보단 벨의 정리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대요. 지금 그 거리의 이름 자체가 벨스 티어렘 크레센트라고 해요. 벨 크레센트도 아니고 벨스 티어렘 크레센트라고 합니다. 그 벨의 정리, 초승달 도로, 뭐 초승달 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사진을 좀 놔봤는데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길이 나 있죠. 이게 바로 뭐 배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건데 얼마나 유명한 학자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생에 좀 재밌는 부분이 이 수상 내역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88년도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폴 디랑 메달 같은 것도 따고 그랬는데 되게 안타깝게도 1990년에 이제 노벨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 루머에 따르면 그 아예 그냥 노벨상을 받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해에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급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받지 못하고 그냥 스위스 제네바 선 있는 도시죠. 거기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인데 그 저는 그 물리를 하면서 되게 그 위대한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막 그 제 사인을 막 파인만 사인 흉내내고 막 그 크루트 괴델이라는 수리 논리학자 사인 막 흉내내고 그런 식으로 서명도 하고 뭐 희한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벨은 그 중에 한 명인데 제 가방 한 두어 개에 이렇게 벨이라고 이름을 그 마킹해 놓고 펜에도 존 스튜어트 벨이라고 이렇게 그 각인을 하나 넣어놓고 필통에도 이제 각인을 해놓고 다니는 등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물리학자 선생님입니다. 음, 그리고 뭐 이거는 예비사항 직전에 71페이지. 제가 이 앞에 적은 거는 저희가 공부하는 책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원서 기준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71페이지에는 이제 자꾸 그 언급하기를 philosophy of physics라는 얘기도 하고 philosophy of quantum mechanics라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 벨 부등식 벨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애초에 형이상학적 논제로부터 출발했고 양자역학 자체가 세계상을 완전 바꿔놨기 때문에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계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완전 바꿔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라는 거를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양자 컴퓨팅 공부하러 왔는데 왜 철학 얘기를 하지? 뭐 실제론이 뭐야? 뭐 인식론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굉장히 그 세계상 자체를 바꿔놨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뭐 그 국소성이라는 빛의 속도를 뛰어넘느냐 아니냐의 그 상호작용 전파 등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미리 경고 비슷한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책에서 자꾸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재미없어질 만한 내용이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리얼리즘 실제론, 리얼리티 실제, 리얼리스트 실제론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의 예비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실제라는 게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실제가 인식 주체, 그러니까 인간이겠죠, 보통은. 무언가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와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건 경험 이하의 하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엄밀한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엄밀하진 않은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실제론, 실제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 현상을 이론으로 기술하는데 그 이론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부 구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하부 구조를 실제라고 하는데 그 이론이 도입하고 있는 이론적 또는 경험을 벗어난 이론적 또는 추상적 존재자를 상정을 하고 그 존재자를 상정하고 정의해서 그 존재자로서 기술된 물리 법칙을 나타내는 걸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아인슈타인이나 뭐 지금도 뭐 열심히 뭐 하는 펀더멘털 시어리스트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들이 거의 대부분 99%제 생각에는 실제론자 입장일 겁니다. 즉, 뭐 끈이론을 하든 뭐 양자장으로 뭐 입자 뭐 기술을 하든 끈이 뭐 양자장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정의한 상정한 이론적 존재자 뭐 끈이라고 하죠. 그 끈이 실제로 세계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론을 써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끈이라는 게 단지 나는 무슨 계산 결과 맞추기 위해서 뭐 수학 그냥 문제 풀듯이 그냥 도입한 거지. 이게 세상에서 뭐 실제로 있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그리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 이게 캠브리지 대학교의 데이비드 통 교수예요. 입사하시는 분인데 그 이분이 이 지금 유튜브 강연 그 RI라고 하는 로열 인스티튜트 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 강연인데 되게 오래된 강연인데 7년 전 그 이분이 강의 첫 마디로
what are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in universe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즉 자기가 정의한 상정한 이론적 존재자가 세상을 이루는 펀더멘털 빌딩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론이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 물리에서 말하는 실제론과 대척점에 있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냥 어설프게만 알고 있는데 경험론, 인식론, 뭐 엠피리컬리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도구주의가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탈리즘. 이 도구주의는 우리나라의 많은 교수님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진짜 순수하게 이론을 하는 분들이라기보다 약간 응용적으로 이제 계산 툴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리를 할 때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저 같은 완전 순수한 이론만 추구했던 그런 이상한 사람한테는 조금 좀 뭔가 결핍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도구주의는 그 정확히 실제론과 가장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과학 이론을 관측 가능한 현상을 조직화, 예측하도록 하는 도구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사용은 하지만 뭐 반도체를 이루는 응집 물질을 계산하기 위해서 막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극단적인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관측 가능한 현상의 배후에 있는 관측 불가능한 실제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그것은 아예 없다고 간주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철저히 그냥 계산 툴로만 사용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판가름하고 싶어 한 게 아인슈타인과 베레 그리고 그와 반대에 있던 보어의 생각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책 내용으로 다시 들어와서 초입부터 뭐 어려운 얘기를 조금 드려야겠는데, 아인슈타인이 리얼리스트, 즉 실제론자인데, 아인슈타인의 리얼리즘이란 것은 굉장히 유명한 입장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리얼리즘이란 거는 그냥 리얼리즘이 아니라 로컬 리얼리즘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국소적 실제론이죠. 그 국소적이라는 것의 정의를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물리적 상호작용이란 게 유한한 속도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속도라는 거는 정확히 빛의 속도이고,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 상대성이 특수상대론의 원칙 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호작용, 뭐 정보든 아니면 실제로 힘을 주고받는 것이든 그 빛의 속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분명히 유한한 시간이 걸린다. 즉각적인 것은 불가능하다. 아예 세계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까지도 보는 입장인 것 같고, 국소성은 뭐 국소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반대말로는 비국소성이다. 논 로컬리티죠. 이거는 그 뭐 정의 자체는 물리적 상호작용이 유한한 속도가 아닌 뭐 그냥 아예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허용을 한다는 건데, 되게 레토릭한 문구로 많이 표현이 돼요. Action at a distance 그리고 Spooky action at a distance, 이 책에도 많이 나오고, 물리책 보면은 항상 뭐 물리 철학서나 교양 서적 봐도 이 표현은 비국소성을 그냥 아예 정의하는 표현처럼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거리 작용, 액션 at a distance,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게 비국소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국소적이었으니까 물리적 상호작용은 유한한 속도로 전달된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론이라는 거는 물리적 대상의 관측 가능한 물리적 성질이 경험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측정과는 무관하게 이미 실제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자의 업스핀이 측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실제론에 따르면 전자는 이미 나한테 다가오기 전 이전에부터 업스핀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적 편견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양자역학을 너무 많이 공부했고 무슨 확률이 막 반반이다, 뭐 스핀이란 건 언제나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이게 왜 이게 말이 되는 건 왜 이런 편견에 있지라고 하는 편견에 오히려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양자역학적 편견을 벗어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데요. 뭐 질량을 그냥 예로 들까요? 뭐 엄밀하진 않지만 사람의 질량이
몸무게를 측정하기 전에도 체중계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속성으로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무리 확률적으로 주어져 있다 해도 그냥 스핀업이 측정됐으면은 걔는 스핀업을 나한테 다가오기 전부터도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도 가지고 있었던 애고 다운이면 반대로 뭐 다운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양자역학에서는 절대 안 그렇죠. 측정하는 순간 업스핀이 결정이 되고 측정하는 순간 다운스핀이 결정된다. 그 이전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에 오히려 직관에 따르는 상식적인 생각이 아인슈타인의 그 실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소적이다, 실제론이다라는 정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뒷부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국세적 실제론을 만족하는 물리 이론을 생각하고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이 추구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정의를 붙여서 기술해 보면 물리적 상호작용이 유한한 속도로 전파된다. 첫 번째 국소성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물리적 대상의 물리적 성질은 관측과는 무관하게 측정과는 무관하게 대상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다. 나의 측정 행위와는 무관하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기술하는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로컬 리얼리즘, 자기 자신의 로컬 리얼리즘을 만족하는 이론을 완전한 이론, complete theory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쓴 이론은 당연히 완전해야겠죠? 네,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특성대성은 국소성 정의를 애초에 만들어낸 대전제로 삼는 그리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제1의 법칙 비슷한 것을 만들어낸 그 자체의 이론이죠. 예, 그리고 일반 상대로는 그것을 더 제너럴라이즈한 법칙인데 그거야말로 완전한 이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기술하는 이론인데 중력을 기술하는 애초에 과거 이론은 뉴턴의 만류인력, 뉴턴의 중력 이론이었죠. 거기는 그 액션 애더 디스턴스가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전파, 뭐 원거리 작용 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량과 질량이 주어지면 힘을 바로 즉각적으로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력이 전파되는 그런 속도 같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비국소적 이론이죠.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국소적이지 않기 때문에 컴플리트 티어리가 아니에요. 근데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딱 이제 보면은 장방정식을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보면은 여기 지금 뭐 공간의 곡률이 있고 여기 매트릭 텐서 G라는 걸 솔루션으로 구해야 되는 방정식인데 여기 C 4제곱이 들어있죠. 요즘은 내추럴 유닛으로 써가지고 C를 그냥 1로 놓고 보는데 그냥 다 그냥 SI로 놓고 보면은 C 4제곱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왠지 빛의 속도와 연관이 있을 것 같죠? 결국에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근데 이제 플랫한 그런 그 중력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게 중력장 방정식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중력장이 전파되는 그 속도가 C로 나와요. 파동 방정식인데 거기서 이제 전파 속도가 C라고 이렇게 명시가 된다는 거죠. 즉 중력의 그 전달이 빛의 속도 또는 그 이하로 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빛의 속도를 넘지 못함이라 그러는데 넘지 못함이면 맞네요. 네, 하여간 빛처럼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하고 뭐 리얼리즘이 성립하는 그 완전한 이론인 거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본인이 다른 말을 수는 없겠죠. 자기 자신이 완전한 이론을 썼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한 이론을 그렇게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정말 많이 대립했던 그 보어가 말한 양자역학 그거는 과연 컴플리트 티어리일까요? 아인슈타인의 그 정의에 따르면 자, 물리적 상호작용이 유한한 속도로 전파된다. 양자역학이 그런가? 그리고 물리적 대상의 성질은 관측과는 무관하게 대상에 이미 주어져 있다.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뭔가 불만이 많았던 걸로 봐서는 역시 아인슈타인은 컴플리트 티어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역학은. 이게 지금 아인슈타인이 그런 생각을 논변을 해서 논증을 정리한 논문 제목인데요. 유명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제목 자체는 Can Quantum Mechanical Description of Physical Reality Becomes Complete니까 여기 지금 Physical Reality가 있죠. 제가 앞에 정의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실제라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considered complete라고 하는데 이 complete는 제가 말한 그 정의의 complete, theory의 complete를 말해요. 그 두 개를 알고 있어야지만 좀 이해하기가 쉬운 이해할 수가 있는 아주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물리 논문 같지 않은 물리 이론 그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 저것 그 썼다 그래서 EPR 논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논변의 그 귀결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뭐 역설적이기 때문에 EPR 패러독스라고도 이름을 많이 부르기도 하죠. 이 정답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EPR 논문의 그 제목 부분인데 23,000회 인용됐네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보어의 그 양자역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 논문이다 보니까 보어가 그때 뭐 아인슈타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논쟁하는 걸 되게 즐겼고 아인슈타인의 그 공격을 논파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 아인슈타인의 뭐 아인슈타인의 뭐 박스 뭐 슬릿 이런 게 있었죠 아마 그런 걸 다 논파했는데 이것만은 그 자리에서 논파하지 못했어요. 또 재미있게 제목을 똑같이 해서 한 당해에 그 논문을 냈습니다. 고어도. 근데 이제 3,100회밖에 인용이 안 됐고 이거는 제대로 이해가 아니라 아예 내용이 그렇게 선명하게 들어있지 않은 논문이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논문은 아니고 뭐 그렇게 인사이트가 담겨 있지 않은데 이런 재미있는 과학사적인 이슈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EPR 논변이란 게. 자,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뭘 공격하고자 했냐를 언급드리면 그 양자역학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지금은 뭐 대세가 애초에 이 양자역학이니까 정확하게는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을 공격하고 싶었어요.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이면은 그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서 나타난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양자역학 해석인데 그 양자역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코펜하겐은. 근데 거기에 이제 닐스 보어의 연구소가 있었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미삼아 제가 넣어놨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이었고 이런 그 과학사적인 그 얘기가 있습니다. 맥주가 일으켜준 덴마크의 과학 전통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 요는 뭐냐면 칼스버그라는 그 덴마크 맥주 있잖아요. 편의점 가면 네 캔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조금 인기가 해외 맥주 중에서도 인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참고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냐면 그 코펜하겐 그 연구소를 그 칼스버그 맥주 재단이 지원을 해줬어요. 닐스보어를 지원해줬어요. 닐스보어 대학교도 지원해주고 연구소 차려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기라성 같은 그런 동료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이젠베르크라든가 보른이라든가 막 그 파울리라든가 막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그 엄청난 천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양자역학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칼스버그가 돈을 대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바로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거죠. 그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은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불완전한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아, 자, 보면은 물리적 상호작용이 유한한 속도로 전파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앞부분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가정을 하면은 상정을 하면 인탱글드 스테이트 앨리스가 딱 측정하게 되는 순간 밥이 갖게 되는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죠. 그 스테이트가 변한다, 즉 물리적 상태가 변한다, 물리가 변한다, 그 물리적 작용이 뭔가 전파됐다. 근데 그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거 이전에 애초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빛의 속도를 넘어가서 즉각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퀀텀 점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퀀텀 점프라는 거는 그 어떤 인과적인 유한한 시간을 갖는 물리적인 그런 에볼루션이 아니라 그냥 그 즉시 파동 함수가 중첩돼 있다가 하나가 그냥 그 없어져 버리는 붕괴라고 표현을 해요. 옛날 표현으로는 웨이브 펑션 콜랩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콜랩스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절대 빛의 속도
이하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컬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만으로도 이제 컴플리트 티어리라고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또 심각한 거는 이 두 번째 것까지 만족을 못해요. 정말 최악으로 컴플리트하지 않은 이론인 거죠. 아인슈타인의 정의에 따르면 물리적 성질은 관측과는 무관하게 대상에 이미 주어져 있다? 아니죠. 그 슈퍼포지션된 스핀 업다운이 중첩된 그런 그 중첩된 그 전자의 경우에는 측정되는 순간 스핀업을 갖고 또는 스핀다운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앞부분에서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정론적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불완전한 이론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EPR 논문의 논변에서 말을 한 건데 이걸 또 한번 형이사학적 논변을 아예 그 논제로 그냥 수학적인은 아니고 그 철학적인 논제로 제대로 한번 깨부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도 그렇지만 슈레딩거 같은 그 양자역학 초창기에 완전 그 거의 지존급에 있는 그런 슈레딩거도 그 양자역학의 비국소성, 확률 같은 무작위성을 굉장히 못마땅해 여겼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을 붙은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었지만 그 측정 행위에서 확률이 나온다는 걸 진짜 못 견디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불완전한 이론 같고 뭔가 또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라고 계속 불만을 가했던 거죠. 아, 참고로 이 책에 지금 에르빈 슈레딩거를 이게 IR 이 WIN으로 쓰는데 ER입니다. 오스트리아인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이제 아인슈타인은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그 아인슈타인은 이제 보어가 철저하게 틀렸다고 믿었고 뭐 특성대론에도 맞지 않고 랜덤리스도 존재하는 거를 논파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그 EPR 패러독스 논문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자역학이 이제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거를 많이 말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양자역학의 예측력은 확률적인 개념을 토대로 한 예측력은 분명히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계의 새로운 예측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원자 세계에 대해서 수많은 그 없던 예측들 고전 역학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던 아노말리 같은 것도 많이 해결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만 더 뭔가가 있다면 더 완전한 이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좀 부족한 무언가, 양자역학에 무언가 보충이 돼야 되는 그 무언가를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그냥 익명의 이름을 붙입니다. 숨은 변수라는 거죠. 양자역학에는 숨어져 있는 어떤 우리가 그 양자역학 만들었던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그 변수가 있다면 확률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하게 일어날 수 있다, 예측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걸 이제 디퍼 티어리, 좀 더 깊은 이론 또는 완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일단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아인슈타인이 보어랑 논쟁을 할 때 뭐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 거의 처음으로 언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보어랑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막 서로 논쟁을 하다가 그 확률로 랜덤니스, 무작위성을 못마땅해 한 아인슈타인은 철저하게 그 존재론적인 신도 믿는 신을 믿는 사람이었고 결정론적인 세계상을 믿는 실제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어에게 말을 하죠. God does not play dice with the universe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참고로 그 보어가 응대한 말이 또 명문이죠. 이 두 사람의 그 대립을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는데 보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주사위를 던질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신이다. 주사위를 던질지 말지 결정하는 것 역시 신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실제론이냐 아니면은 뭐 확률을 받아들이는 그 인식론적 경험론적 뭐 뭐냐 입장이 뭐 철학적인 입장이 완전 갈리는 건데 이제 수음 변수를 통해서 그 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어도 아인슈타인은 좀 더 불만을 없앨 수 있는 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론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완전한 이론이기 위해서는 수분 변수라는 게 필요한데 그 수분 변수라는 걸 포함한 이론은 국소 비국소성과 무작위성이 없을 거예요. 양자역학이 지금 되게 불만이 많은 그런 부분이 둘 다 사라진 이론적 예측을 제공할 것이고 양자역학이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뭐 이그젝트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을 것도 기대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벨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문 변수가 필요하고 수문 변수를 가지는 이론이 있을 거야라고 물리학자들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벨이 한 일은 그 수문 변수를 가진 완전한 양자역학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문 변수를 가진 완전한 양자역학이 뭘까라고 시도를 한 게 아니라 벨이 한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펀더멘털한 메타 시오리 같은 그 작업을 했어요. 수문 변수를 가진 완전한 양자역학이 그런 양자역학이 존재한다면 그런 새로운 이론이 존재한다면 성립하는 부등식을 기술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문 변수 이론이 존재할 수 있는지 판별하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즉 EPR이 말하는 형이상학적 논제를 수학적 부등식, 검증 가능한 수학적 부등식으로 기술해낸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번 챕터의 주제인 벨 부등식입니다. 그 벨 부등식은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조금 약간 새롭게 기술한 것 같아서 가장 표준적인 그 벨브등식 증명을 가져왔어요. 벨브등식 유도를 가져왔어요. 닐슨이라는 저희가 그 과거에 공부했던 굉장히 유명한 양자 정보, 양자 컴퓨테이션 그 교과서가 있는데요. 닐슨 챕터 2에 제가 그때도 발표했던 것 같은데 이 지금 보이는 EQS, ERS 뭐 이렇게 써져 있고 그것이 E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벨 부등식이에요. 이 E라는 거는 QS를 곱한 그 QS라는 측정 가능한 어떤 물리적 그 성질이 있는데 그 두 개를 곱한 기대값이고 이거는 RS라는 그 측정 가능한 물리적 성질을 얻어낸 그 기대값이고 그러니까 expectation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QS, RS, RT를 더하고 QT를 빼면은 언제나 이보다 작다라는 그런 그 기술이에요. 즉 이거는 비국소적인 실제론이 그 어떤 이론이든 그 어떤 모습을 했든 어떤 형식이든 뭐 끈을 가정하든 뭐 이상한 것을 가정하든 뭘 하든 뭐 비국소적이기만 하면 그리고 로컬이 성립한다면 아니 로컬이 성립하고 그 리얼리스틱이 성립하기만 한다면 이 부등식은 반드시 성립해야 돼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벨의 그 벨의 정리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적어놨는데 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앨리스와 밥을 그냥 생각하는 건 맞고 큐빗 하나를 이제 인팅글드 된 큐빗을 서로 던져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숫자를 조합을 해요. QS, RS, RT, QT를 뭐 앨리스는 QR을 측정하고 밥은 ST를 측정하는 건데 이런 적당한 양을 조합하게 되면은 반드시 2라는 숫자가 결론적으로 도출이 되고 이것의 기대값은 2보다 작게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 벨 부등식의 정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도출 과정에서 사용한 건 양자역학이 아니고 그냥 설정한 그 실제론적인 입장, 직관 또는 상식에 의해서 써내려서 도달한 귀결이에요. 그런 상식에 따른다면 실제론이 성립한다는 우리의 그냥 편견 같은 직관에 따른다면 이것은 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 여기에선 전혀 양자역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동일한 상황을 양자역학으로 기술할 수도 있어요. 그 양자역학으로 기술한 다음에 양자역학에서의 기대값으로 그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expectation value를 상식에 의해서 계산할 때랑 그 expectation value가 아닌 그 양자역학의 그 보른 룰에 의해서 계산할 때랑 비교했을 때 양자역학에서는 QS의 기대값, RS의 기대값, RT의 기대값을 더해서
QT의 기대값을 빼면은 2가 아니라 2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2 이상이 돼버리죠. 2를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2보다 작다고,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어떤 상식에 의해서 아무런 이론도 쓰지 않는 사칙 현상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한 그 결론, 그 도달한 결론인데, 양자역학을 쓰게 되면 이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거 상식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양자역학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양자역학은 틀렸다. 수문 변수 이론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2보다 작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실은 벨의 애초의 의도였습니다. 벨은 양자역학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처럼 완전 뼛속까지 실제론자여서 아인슈타인의 리얼리즘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명문화된 그 수학적으로 명료하게 재현해 주고자 그렇게 그 기술을 했던 거고, 근데 그 실제론에 따른다면은 우변이 이보다 작지 않은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이론이야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벨은 애초에. 근데 이게 실제 실험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상식에 따른다면 이렇다는 거고, 어, 지금까지 밸브 등식을 짧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책 내용으로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책 설명을 따라가면서 밸브 등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앞부분 챕터에서 인탱글드 클락이라는 표현으로 어떤 특정한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는 문제의 상황에 주어진 큐빗은 앨리스와 밥이 동일한 상태를, 즉 그 이게 클락이라는 건 시계바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0일 경우에는 12시를 가리킨다. 뭐 시계바늘 위를 가리킨다. 0일일 경우에는 아랫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앨리스가 시계바늘이 위로 측정이 됐다면 밥은 필연적으로 위로 측정되는 결과를 얻을 것이고, 반대로 앨리스가 아래로 측정된 결과를 얻었다면 밥은 아래로 측정되는 그런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먼저 상정을 합니다. 이걸 이제 인탱글드 스테이트, 여기 특수하게는 인탱글드 클락이라고 뭐 번갈아 가면서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만 광년 떨어져 있더라도 12시 방향 측정, 12시 방향 측정 동일하게 되고, 앨리스의 경우와 밥이 언제나 동일한 측정 결과를 갖게 되는 그런 특수한 인테그레이트 스테이트인 건데, 여기서 저희가 사실 임의의 베이시스로 그 업다운이 아니라 1001이라는 그 스핀 베이시스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 뭐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를,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새롭게 바꾸더라도 언제나 지금 이 그 동일한 표현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책에 이제 증명이, 수학적인 증명이 한 페이지 걸쳐서 나와 있는데, 즉 1010 그 텐서 프로덕트, 0101 텐서 프로덕트인 형식이 그대로 임의의 프로덕트 표현으로, 어떠한 임의의 베이시스를 사용한 표현으로도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앨리스와 밥이 시계바늘을 측정할 때 그 12시 방향과 6시 방향 그 수직 위아래로만 측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서는 120도, 240도, 0도, 120도, 240도, 그러니까 3분의 1 방향으로 각도로 돌려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0도일 때의 베이시스, 120도일 때의 베이시스, 240도의 베이시스일 때 언제나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베이시스를 바꾼 이 셋 모두가 동일한 물리적 상태를 기술하게 되는데, 어떤 베이시스를 택하더라도 형태는 깨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 앞부분에서 증명했던 그런 내용이죠. 이 세 개가 동일할 텐데, 뭐 12시, 6시가 언제나 동일하고 4시, 10시인 게 동일하고 8시, 2시인 게 동일하다, 이런 걸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베이시스 표현을 했고, 이런 인탱글드 스테이트에 대한 특징을 고전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캣 이런 거 필요 없이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것만은 확실할 거예요. 앞부분에 업, 업, 다운, 다운 이렇게 표현됐던 것처럼 앨리스 밥이 같은 방향으로,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측정을 했어요. 12시 방향으로 측정할게라고 앨리스가 생각을 했고, 밥이 12시 방향으로 나도 측정해야지라고 우연히 그렇게 맞아떨어진다면, 그때 그 상황은 앨리스와 밥이 동일한 측정값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앨리스는 12시 방향, 밥은 120도 방향으로 그렇게 랜덤리
측정 기구를 막 서로 바꿔가면서 하다가 서로 다른 방향일 때는 다르게 측정할 수도 있지만 우연히 측정 방향이 120도, 110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다. 0도, 0도, 230도, 240도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졌다면 언제나 그 둘은 동일한 측정 값을 얻는다는 것은 그 클래시컬 explanation of entanglement. 얽힘이 가진 그냥 상식적인 기본적인 직관에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명심하시고 다음에 이제 증명을 살펴볼 건데 조금 저는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꼼꼼하게 봤는데 쉽긴 쉽습니다. 근데 그게 벨 부등식의 원래 기술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모순에 이르고 벨 부등식이 도달하게 되는 인텐글먼트 스테이트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결론인 거는 맞긴 한데 그게 뭐 어떤 아주 영리한 사람이 벨 부등식의 새로운 유도다라고 하면서 쓴 것 같은데 그 과학 교양 서적에도 담을 만한 내용으로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옛날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 어떠한 그 다양한 벨 부등식 기술 증명, 뭐 유도 과정 등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어떠한 그 증명을 보든 다 이 방식입니다. 얽힌 상태의 큐빗을 두고 앨리스와 밥이 측정하는 문제 상황을 상황 설정을 해요. 앨리스와 밥의 측정 도구는 항상 이렇게 막 각도를 달리가 해가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직관적인 전제와 상식만으로 얻는 결과, 즉 아무런 복잡한 물리 이론을 쓰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래, 아니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편견, 어쩌면은 뭐 당연한 세계상 같은 거로 얻는 도출해내는 결과랑 양자역학이 예측해서 얻는 결과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근데 그 두 개를 비교할 때 두 결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항상 논리적인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게 다양한 벨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이 상식으로 얻는 결과와 양자역학으로 얻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은 조금 앞이랑은 달라져 가지고 퀀텀 인탱글먼트 클락이라는 거를 인탱글드 클락이라는 거를 클락 스테이트를 놓은 다음에 뭐 이제 각도를 세 방향 0도, 120도, 240도로 서로 랜덤하게 돌려가면서 측정을 해요. 앨리스와 밥이. 근데 그 그 도구가 어떤 방향, 측정 기구가 어떤 방향으로 측정이 됐는지는 기록하지 않는데 그 뭐지? 예, 업 다운이라는 것만 그 스테이트가 대각선으로 있든 뭐 거꾸로 뒤집어져 있든 업 다운이라는 걸 기준을 삼은 다음에 그 업 다운이라는 것만 기술을 해요. 각도가 어떤 방향으로 측정됐는지는 무관하게. 그렇게 쭉 측정을 하면은 랜덤 스트링이 앨리스에게도 얻어질 거고 바바에게도 얻어질 거예요. 그걸 나중에 만나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데 그 그때 만나가지고 비교할 때 동일한 업업이다, 다운이다, 아니면 업다운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 랜덤 스트링이니까 0011 000 뭐 110000인데 00 또는 11 즉 어그리먼트 동일한 측정이 있을 때에는 A라고 표현을 하고 디스어그리먼트 0 또는 1이 서로 엇갈렸을 때 0 또는 1 또는 0으로 측정됐을 때를 D라고 디스어그리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A와 D의 비율을 즉 개수를 세보는 겁니다. 무한히 많이 반복해서 그렇게 되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이 결론이 양자역학에 그냥 고른룰 뭐 확률 계산하는 거를 이제 쭉 인텐글드 스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뭐 베이시스를 바꾸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양자역에 따르면은 뭐 최종적으로 A, D를 측정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즉 양자역학에 따른 결론은 2분의 1이다. 무언가 숫자가 있는데 복잡했지만 어쨌든 뭐 2분의 1이 나와야 양자역학이 맞는 건데 반면에 이제 상식을 따르는 고전적인 그런 뷰에 따르면은 뭐 이게 뭐 조금 이거는 좀 중요한데 좀 시간이 지체돼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실제론을 반영한다면은 물리적 세상의 물리적 성질은 이미 주어져 있다고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와 바백에 가는 큐빗이
이미 스핀 업 또는 다운이 예정이 돼 있다고 보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000, 001 뭐 이런 식으로 컨피규레이션이 8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000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0도 각도로 측정했을 때 0이 나오는 상태, 그리고 120도 각도로 측정했을 때 0이 나오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로 측정한다면 240도로 측정한다면 0이 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000을 보낸다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측정을 하든 0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를 보낸다는 뜻이고, 뭐 한 110쯤 볼까요? 110을 보낸다는 거는 0도 방향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고, 120도 방향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고, 240도로 측정을 하게 되면 0이 나오는 그런 미리 스핀 업다운을 모든 방향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기술이라고 보는데요. 철저하게 아인슈타인 실제론을 반영한 상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인탱글드 스테이트의 정의, 최소한의 경험 가능한 그런 것만 남겨놓은 양자역학과는 무관한 상태 기술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볼 때는 000 이렇게 111까지 8개의 컨피그레이션만 가능하겠죠. 이미 주어져 있다고 기술하는 이론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두고 이제 AA, AB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방향을 말하는데요. A라는 거는 0도 방향, B라는 거는 120도 방향, C라는 거는 뭐 240도 방향이고, 앞부분이 앨리스, 뒷부분이 이 튜플은 앞이 앨리스, 뒷부분이 바빈, 그런 상태인데, 이걸 이제 쭉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게 되면은 동일한 측정이 얻어졌을 경우, 여기 AC 한번 볼까요? AC인 부분에서 001을 아니 000을 했다고 하면은 A를 측정했을 때 0이 나오고 C를 측정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00이 얻어져서 밥과 앨리스는 어그리먼트 A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와 D를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이제 고전적인 직관에 따른, 양자역학을 사용하지 않은 철저하게 직관에 따른 결론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식에 따른, 직관에 따른 결론은 5분의 9, 9분의 5가 나와요. 앞부분에서는 2분의 1이었죠. 비슷한 뭘 했는데. 그래서 이 2분의 1이랑 5분의 9가 다르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랑 또 그 상식에 의한 결론이 모순이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책에서는 이제 벨 부등식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밸브 등식이 여기까지는 실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실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험은 뭐 이미 많이 행해졌다고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 존 클라우저랑 뭐 이거 스튜어트 프리드만은 모르겠네. 예, 이건 나중에 한 실험인지 앞에 한 실험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수행됐다고 하죠.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졌었고, 최근에 2015년에도 루폴 프리 벨 이퀄리티 익스페리먼트가 있었다네요. 1.3km를 뛴 그런 밸브 등식 증명하는 실제 실험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이 참고로 202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게 이분들이죠. 앞에 말한 여기 존 크라우저가 두 번째에 있네요. 그리고 알랭 아스펜은 뭐 크라우저보다 좀 더 언급이 많이 되는 양자 정보나 양자 컴퓨팅의 거의 이제 시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이분도 안톤 자일링거도 마찬가지죠. 양자 정보의 거의 뭐 1세대 학자인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밸브 등식 증명에 따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벨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죠.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저는 좀 이거는 되게 많이 못 본 입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루포를 보여주는 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이 실험에 아직까지도 루프홀이 있다는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실험을 할 때 실제로 그게 상호작용이 없었나? 인탱글드 스테이트는 제가 첫 시간에 예전에 발표하기를 인터랙션이 없는, 해밀토니안으로 인터랙션이 기술되지 않는 퓨어하게 양자역학적 상태 기술에 의해서만 기술되는 그런 것을 말했죠. 즉 상호작용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두 입자를 갖고 큐빗을 만들어서 던질 때 실제로 상호작용이 없었나? 이상한데?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루프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로 하게 될 경우에 전기장 같은 걸로 너무 영향을 서로 미세하게나마 히든 베리어블이 작용할 만큼 뭐 간섭을 그 뭔가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고, 광자로 할 경우엔 반대로 앨리스와 밥 그 상호작용,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은 없는데 반대로 얘는 어떠한 주변과도 상호작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너무 실험의 결측치가 너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측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그게 문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 빛으로 하면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 가까이 하면은 서로 간섭하게 돼서, 아니, 간섭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게 돼서 인탱글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뭔가 히든 베리어블, 고전적인 그 베리어블이 작용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가 정말 재밌어요. 퓨어 랜덤니스가 구현된 건가? 라는 말이에요. 지금 앞부분에서 뭐 5분의 9분의 5다, 2분의 1이다라는 거는 사실 이런 실험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예요. 무한히 반복한다는 건 랜덤하게 계속 무작위로 그 실험 큐빗을 날려서 그걸 그냥 배수의 법칙 이상으로 횟수가 많아져서 그 숫자가 제대로 얻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퓨어 랜덤니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퓨어 랜덤니스가 아니라면은 그 9분의 5가 나왔더라도 이게 진짜 9분의 5 맞아? 라고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퓨어 랜덤니스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에 따르면은 뭐 퓨어 랜덤니스가 앞에서는 뭐 가능하다. 그것도 제가 첫 장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실은 그렇게 뭐 완전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83쪽을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바빠가지고, 아니 여기서부터는 급해가지고 좀 내용을 좀 줄여가지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밸브 등식 관련해가지고 측정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측정이라는 게 진짜 상호작용이 뭐 결정론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액션 에러 디스턴스가 일어나는 건지 언급을 하다가 나온 주제 같은데, 그 양자역학은 본질적으로 이상한 그 상태 변화 과정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게 결이 맞지 않고 그 인호모지니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갈 때가 있어요. 디터미니스틱하게 간다는 거는 상태에서 그 이니셜 상태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바뀔 때를 말해요. 그거는 그때 지배받는 법칙은 타임 에볼루션이고, 타임 에볼루션은 양자역학에서 뭐 유니터리 에볼루션이라고 사실은 모던 퀀텀 메케닉스에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알기 쉽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라가는 과정 자체는 고전역학이나 다른 이론들처럼 결정론적으로 확정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상태가 그냥 도달했다가 아니라 도달한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짓을 해요. 그게 바로 메저먼트라는 거죠. 그 물리적 상태가 도달을 했으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자기가 정보를 얻거나 뭔가 이제 그 액션을 거기에 뭔가 취하는데, 그걸 이제 메저먼트가 일어날 때는 그 도달한 상태, 지금까지는 잘 타임 에볼루션을 거쳐서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상태가 퀀텀 점프라는 걸 해버려요. 아니면은 뭐 컬랩스를 해버려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점프라는 게 앞부분에 말한 비국소성의 그런 단적인 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볼루션 했다가 메저먼트 했다가 하는 식으로 하면 디터미니스틱 했다가 점프를 했다가 디터미니스틱 했다가 점프를 했다가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이론이 그 하나로 기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되게 불만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을 한 두어 가지 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퓨어하게 철저하게 그냥 호모지니어스하게 디터미니스틱한 이론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짧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Many Word Interpretation이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말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은 정론의 해석이고 모든 그냥 정파의 이론 교과서들이 다 따르고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해석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이상한 해석에 하나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뛰어넘는 해석이 있을 거라고 믿는 이상한 사람인데 그 중에 제가 믿지는 않지만 이것도 한때 되게 유명했고 아직까지도 좀 물리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형이상 다루는 철학 쪽에서도 연구가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매니아들이 있다고 좀 알고 있어요. 매니월드 인터프리테이션이란 거죠. 매니월드 인터프리테이션은 정확히 측정 과정을 디터미니스틱하게 바꾼 거예요. 그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업다운 뭐 슈퍼포지션 된 상태가 중첩된 상태가 딱 측정하게 되는 순간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뿅 하고 남는 차원이 그냥 하나로 팍 줄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는데 매니월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측정을 하게 되는 순간 스핀업인 세 개가 하나 생기고 우리가 측정하지 않은 그 가능성의 세 개, 스핀 다운이 측정됐을 그런 세 개가 하나 뿅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을 한번 할 때마다 콜랩스가 아니라 세 개가 두 배로 빵빵 늘게 되는 거죠. 두 배가 아니라 뭐, 뭐 힐버트 스페이스가 뭐 무한 차원인 그런 위치 같은 걸 측정하게 되면은 무한 차원의 여러 세계들이 막 생기게 되네요. 무한 개수의 그 세계들이 생기게 되네요. 그런데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뭐 풀지 못한 건 있지만 되게 트리키한 그런 모순은 피해갈 수 있다. 디터미니스틱하게 볼 수 있는 정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매니월드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해석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거는 비국소적 실제론이에요. 그리고 벨 부등식이 안타깝지만 성공해내지 못한 거, 그리고 양자역학에게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론은 비국소적 실제론이에요. 아니, 국소적 실제론이에요. 국소적이면서 실제론이면은 가능할 거야라고 했는데 결론은 그 어떤 것도 국소적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어. 그런 이론은 세상에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시도도 하지 마라는 게 그 벨브등식과 벨브등식에 뒤이은 그런 입증하는 실험인 거죠. 여기서 이제 노고 티오렘 그런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금지 정리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걸 피해 가려면은 국소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국소성을 포기하고 결정론적인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 벨에게도 인사이트를 많이 줬던 그리고 EPR 논변을 되게 깔끔하게 스핀으로 기술했던 봄 역학의 그 봄 역학을 만든 데이비드 봄의 그 해석이에요. 이 보미안 미케닉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어색하셔가지고 보헤미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가면은 보미안 미케닉스라고 아예 그 책 제목이 딱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의 이권격으로서 퀀텀 미케닉스 without 퀀텀 필로소피라는 책도 있는데 그 두 권을 제가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그 독일 분들이 이 봄역학을 되게 열심히 연구하세요. 지금은 그 학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분들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봄역학을 되게 체계화시켜서 뭐 입자의 생성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국소적이지 않은 비국소적인 어떤 퀀텀 포텐셜이라는 걸 쫙 깔아버려요. 그 아니 그 전자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봄역학에 있는 두 가지 그 허수부 실수부의 방정식을 따르게 되면은 퀀텀 포텐셜이라는 게 그냥 착 공간 안에 쫙 깔려버리고 그 퀀텀 포텐셜이 내준 길을 따라 가지고 확률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해서 퀀텀 점프처럼 경로가 없이 그냥 확 점프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트레젝토리가 다 그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해석이에요. 그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도 그 전자가 지나간 궤적을 그리는 그런 그림은 되게 유명하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뭐 그 지금 벨 부등식의 벨은 좀 이 GRW 이론이라는가 기라드 뭐가 있어요. 그런 이론도 막 엄청 신봉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런 내용이 있고 이제 뭐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에 이게 도이치인 것 같은데 그분은 매니월드 뭐 인터프리테이션을 되게 좋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라고 이제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에커트 프로토콜이라는 걸로 밸브 등식을 응용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앨리스와 바비 통신을 할 때 이브라는 그 중간에 그 하이제킹 하려고 한 정보를 빼려고 정보를 뜯어가려고 하는 해커가 하나 있다고 그 상황을 설정할 때 그때 이브의 존재가 밸브 등식을 따른 밸브 등식의 그런 귀결을 이용한다면 이브의 존재 중간에 그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이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경우일 때는 암호를 폐기하면 된다. 암호 키를 폐기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응용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앞에 뭐 2분의 1, 5분의 9 이렇게 나왔는데 양자 역학이 성립한다면 2분의 1이었고 고전적인 상황이 성립한다면 9분의 5였는데 이브가 존재한다는 것은 중간에 누가 측정 개입을 해서 퓨어한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아니게 됐다는 것은 고전적인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그 2분의 1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의 그 결론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2분의 1이라는 그 숫자를 앨리스와 밥이 대조해 봤을 때 우리 2분의 1 나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2분의 1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브라는 그런 해커가 누군가 해커가 한 명 있었으니까 우리 이걸 암호키로 쓰지 말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에커트 프로토콜, 뭐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밸브 등식을 이용한 그런 응용까지 받고 이제 다음 챕터부터 한번 퀀텀 컴퓨팅 그리고 고전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셔도 되고 보충해 주셔도 좋습니다. 틀린 내용. 네.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어, 혹시, 일단 저부터 일단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매니 월즈 네, 그 관점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측정할 때, 그 측정하는 그 어떤 관측 값을 아예 새로운 그 힐버트 공간으로 보고 계속해서 측정할수록 증가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측정 값이라기보다는 퀀텀 스테이트가 지금 중첩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측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스테이트가 택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택해지지 않은 스테이트도 있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은 우리가 측정한 스테이트를 가진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가 존재하는 세계. 반대로 우리가 그냥 측정하지 못한 그 양자역학 상태는 달리 존재하는 그냥 추상적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매니 월드 중에 하나인 세계로 우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그 시도와 아래의 시도에 조금 구체적인 어떤 그 사례, 차이를 말해줄 수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시도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네. 어, 어떤 메저먼트를 매니몰드 인터프리테이션으로 이제 해석할 때 뭐 아래 도이치 조사가 이제 이 도이치 조사 뭐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론은 저걸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은 저희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알고리즘 차원이요? 근데 네, 알고리즘 그게 이제 차원이 아니라 아니 그 매저먼트를 매니월드는 네, 철저하게 그냥 해석을 종합적으로 하는 시도거든요. 이론에 대한 기술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수학적인 이론 기술은.
근데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한다라는 그냥 물리학자들은 싫어할 만한 그런 내용을 그냥 채워 넣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아니요, 알고리즘도 아니고 네, 완전히 그냥 그냥 원시적인 그 프리미티브한 양자역학 이론이 있어요. 수학만 있어요. 수학만. 수학 네, 내용만 막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수학 이론에 물리적인 그 전제들을 막 끼워 넣어요. 음, 양자역학을 만들기 위한 대전제부터 뭐 중간에 있는 뭐 정리들 같은 것도 막 끼워 넣었는데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전제들을 끼워 넣어요. 그렇게 적절히 조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론의 해석이라는 게 정합적일 거예요. 정합적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이론 안에서는 그 이론 안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명제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정합적이라는 거에 그 철학적 정의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시도예요. 일단 정론의 양자역학은 정합적이지가 않죠. 모든 양자역학 그 모든 양자역학의 상태 변화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른다, 뭐 유니터리 에볼루션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단 예외적으로 측정할 때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것만 해도 사실 예외 사항을 그렇게 두면은 이거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양자역학의 해석이라는 문제는 양자역학에는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적절히 전제 세계상을 조금 이상하게 틀어버리면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해석 시도인 거죠. 그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측정이라는 걸 네. 온전히 양자역학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맞아요. 예, 왜냐면 그 뭐 양자역학적인 그 이론에 기술되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지가 않죠. 뭐 특정 기구를 양자역학적으로 뭐 상태로 기술해야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논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되게 오래된 그런 뭐 철학자들이나 좋아할 만한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할 만한 그런 얘기인 거고 그거는 많은 시도들에 의해서 그 논리적으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측면이 요즘에 이미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전제가 많이 붙는 느낌은 있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그 세상을 완전 네, 하나의 덩어리 된 완결된 이론으로 기술하고자 할 때 어쨌거나 모든 대상은 하나의 라그랑지안으로 표현이 되든 뭐 이론으로 결이 맞게 동질적으로 기술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냥 네, 여기 좀 괜찮은 예시일지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라그랑지안을 쓸 때 지금 뭐 그 스탠다드 모델이니 뭐니 막 뭐 퀀텀 필드로 쫙 썼는데 중력만 라그랑지안에 그렇게 더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측정행위만 따로 이렇게 탁 분리해 놓는다는 거는. 음, 그런 차원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뭐,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디터미니스틱 이론이란 네. 결국은 그 메저먼트를 바라보는 양자역학적인 시도라고 보면 될까요? 음, 예, 메저먼트를, 아니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닌 게, 그 두 번째에 있는 봄 역학은 측정 과정을 아예 포함시키질 않아요. 완전 고전 역학에서는 측정이란 게 없잖아요. 스테이트를 기술하는 Q와 P만 주어져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상태 측정 결과가 얻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위치와 운동량 값이 주어진다면
그냥 식에다 딱 때려 넣어가지고 어떤 에너지라는 것이 계산이 되든 그 운동량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이 계산이 되든 뭐 미래의 그 위치가 계산이 되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되는 역학이 양자 역학이에요. 봄 역학이란 건. 그러니까 측정 행위라는 게 아예 사라져버리고 고전 역학이랑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는 역학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결정론적이라는 게 조금 더 일반화된 시도의 그 주제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양자역학은 이제 non deterministic 특징이 있다. 뭐, 그냥 뭐 흔하게 접하는 문구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말하는 디터미니스틱 이론이란 그러면 그 앞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 양자 역학 자체인가요, 결국엔? 방금 말씀하신 걸로 생각해 보면 양자 역학 자체인 것 같은데 뭔가 음, 평소에 접하는 그런 양자 역학적 특징과 좀 대비되는 것 같아서요. 예, 그건 이제 여기서 이제 85쪽 주제잖아요. 지금 쭉 얘기하는 게. 네. 그러면 특정 관련된 부분이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더 조금 내용이 달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디터미니스틱 하다가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디터미니스틱 하다가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교차돼서 나온다. 그 전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질적인 부분은 측정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얻어진다. 겠네요. 그러면 이제 스타지 형님께서 측정을 말하는 거냐라고 처음에 언급하셨죠. 네. 처음에 이 측정에 대한 것이냐라고 여쭤봤던 겁니다. 아, 예. 그러면은 저도 좀 더 이야기를 결국에는 측정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봄역학에 대해서는 측정 이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측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애초에 이론의 틀 자체를 측정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으로 그냥 가버리는 옛날 방식으로 그냥 확 그냥 문제의 틀을 벗어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서 좀 뭐 맞지 않는 설명? 뭐 약간 주제 벗어난 대답 같은 걸 한 느낌이 있네요. 네, 그 결국 특정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복리학학도 말씀해 주신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벤 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보면, 예, 바깥쪽 영역까지 포함하는 거 아닐까요? 복리학학은 이제 이 음, 매저먼트 안에 들어오는 영역도 포함하면서도 바깥 예. 영역이 더 확장되어 있는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아, 근데 그 측정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는 어떤 논리적 구조상의 이론의 논리적 요소상의 있고 없고의 엄청난 그 큰 틀 자체의 차이인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아닙니다. 예, 예. 그 틀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약간 철학적인 이론의 해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 친절한, 더 좋은 해석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럼 혹시 준영님께서는 예. 어떤 이론에 관심이 옛날에 있으셨던 건가요? 아, 저는 봄역학 정말 좋아했어요. 봄역학의 그 뒤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독일에 있는 그 연구소에 계시는데 그 뒤르라는 분이 그리고 뭐 골드스타인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역학 교과서 쓴 골드스타인이랑 다른 분인데 그 두 분, 세 분 정도 그룹이 봄역학을 계속 그냥 연구를 해서 그 입자의 그, 페어 크리에이션 어나일레이션까지도
기술을 해냈어요. 법역학으로. 그러니까 상대론적 법역학까지도 시도를 한 거죠. 그 말은 양자 장론까지는 가지 못하고 디락 방정식에 해당되는 데까지는 법역학을 확장시켰었어요. 물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제 뼛속까지 실제론자거든요. 저는 물리를 떠났지만 여전히 막 실제론이라는 걸 엄청 신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게 언제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 사람이어서 그 리얼리즘을 언제나 포기를 할 수 없게 돼요. 저는 국소성을 포기하고라도 결정론적이고 뭐 그 특정에 대한 그런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진다면은 그냥 더 좋은 내 맘에 드는 더 좋은이라고는 함부로 말 못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법역학 좋아했는데 사실 연구가 덜 돼서 그렇지 좀 논리적인 모순에 더 빠질 것 같기도 해요. 더 연구를 하게 된다. 근데 봄역학 보면은 되게 단순 명쾌해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니 웨이브 펑션이 허수잖아요. 아니 허수라기보다는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네. 복소수잖아요. 복소수. 근데 네. 실수부 허수부를 R 익스포넨셜 뭐 페이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아래에 있는 그 함수를 실수부에 있는 웨이브 펑션으로 쓰고 익스포넨셜 그 윗부분에 있는 거를 그 윗부분은 뭐 액션 비슷하게 페이즈를 넣어가지고 그, 그 실수부 허수부에 대한 그런 방정식이 두 개가 얻어져요.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해밀토니안 그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그 두 개의 실수부, 허수부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너무 깔끔하게 되고 예측이 너무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의 경로가 막 진짜 막 스토캐스틱 그 이퀘이션 푼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봄역학에서 말하는 퀀텀 포텐셜이 확률을 주는 거를 확률 주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은 할 수 없죠. 근데 실제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측정하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그냥 이론적 존재자로 도입하면은 그냥 그게 세계에 있는 거다라고 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비국소적인 실제론이라는 정의에 딱 부합하는데 그게 결정론적이기까지 하니까 그 되게 좀 유치한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죠. 저는 약간 물리 철학 같은 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과학 철학도 뭐좀 많이 관심 있게 봐가지고 이런 마이너한 해석 좀 좋아했고 근데 반면에 그 혹시 이준규 교수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나이 드신 교수님 있어요. 막 되게 말 빨리 하시고 막 똑똑하게 보이는 그럼 그분한테 막 이런 거 막 좋다고 얘기했더니 아 근데 분명학은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있어요. 뒷부분 가면은 많이 있는데 이론의 전개 자체는 그냥 틀린 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론이 너무 칩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엘레강트함이 없다. 막 음, 일하게 막 그런 것처럼 아니면 퀀텀 필드처럼 막 그 스테이트에서 막 입자를 막 빵빵빵 그 레더 오퍼레이터로 막 입자를 막 생성시키고 소멸시키고 막 하는 그리고 막 파이만 다이어그램으로 막 하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유치하다라고 말을 하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은 좀 동의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세가 됐다면 조금은 더 연구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지? 안 본 지가 너무 돼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부분을 질문한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저 법역학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아, 한 예.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그 결정론적이니까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어떤 입자의 궤적이 딱 그 명확하게 시간에 따라서 예. 그려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uncertainty relation을 만족, 아, uncertainty relation은 있는 걸로 알아요.
이건 그러면은 그 궤적이 그냥 그 명확한 하나의 선이라기보다는 좀 네. 굵은 선처럼 그렇게,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워낙 유명한 거여서 어, 뭐 슬리지라고 해야 되나? 예, 이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예, 예. 이게 지금 이중 슬릿을 통과한 그 간섭 무늬를 나타내는 그 궤적을 그린 거예요. 이 경로 하나하나가 전자가 실제로 따르는 꼬불꼬불한 그런 게 보이죠? 그게 이제 따르는데 중간에 있는 거는 막 직선으로 보이고 하는데 그 퀀텀 포텐셜이 이제 어떤 포텐셜 비슷한 수음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건데 그 포텐셜이 뿜어내는 아니 그 뱉어내는 확률에 따르면은 각 경로가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그려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봄역학 1장 보시면은 바로 풀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물론 이걸 그려내는 거는 그 음. 컴퓨테이셔널 그 수치 해석을 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그거는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풀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 네. 언서튼티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는 예, 이런, 만족해요. 왜냐면 아예 그냥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쓰는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씁니다. 애초에 언스트리 릴레이션을. 근데 확률을 말하더라도 결정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수문 변수에 의해서 확률이 얻어지지만 그 수문 변수를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수문 변수를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전자번호 이 특정한 경로 하나를 가게끔 지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이 그림이랑 언서튼티 릴레이션이랑 좀 매치가 안 돼서 저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관심 있으시면 제가 한 번 더 발표를 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 네, 없으시면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어져서 계속 질문하는 거는 좀 이제 죄송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 준영님 발표 준비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터디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